만찬이 시작되는 것이다. 거친 물살이 밀어올린 작은 플랑크톤은 물고기의 먹이가 된다. 약자는 강자에게 먹힌다. 바닷속은 이 냉엄한 원칙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작은 석회관 갯지렁이도, 미더덕에 달라붙은 작은 따개비도 경쟁적으로 먹이를 낚아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를 잇는 산란은 이어진다.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이 수시로 닥쳐오는 바닷속. 거센 파도는 바닷속 작은 생물들에겐 더 큰 고난이다. 쓰러진 집은 온 힘을 다해 바로 세우고 그 속에 알을 낳고 힘겨운 육아를 시작한다. 버려지듯 홀로 남았지만 그 안에서 새 생명은 탄생한다. 이것은 바닷속 작은 생명체들의 사투. 작기에 더욱 위대한 이야기다. 경상북도 울진의 20m 바닷속. 이곳은 50년 전 좌초된 화물선이 잠들어 있다. 배로서는 생명을 잃은 지 오래지만 울긋불긋 새로운 생명의 터전이 됐다. 약속이나 한 듯 물고기들이 가판 위에 쭉 늘어섰다. 아침 식사 시간이다. 먹이 걱정은 없다. 수면에서 떨어지는 플랑크톤 사체 같은 부유물들이 좋은 먹이다. 급할 것도 없다. 유유자적 기다리다 떨어지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 된다. 다툴 일도 서두를 이유도 없으니 그저 평화로울 뿐이다. 난파선에는 미더덕이 빼곡하게 달라붙어 산다. 미더덕은 플랑크톤을 듬뿍 잡은 모양이다. 고작 손가락 2마디 정도의 미더덕에는 수백 마리의 객군들이 털을 잡았다. 따개비는 마치 속눈썹처럼 생긴 촉수를 뻗어 지나가는 플랑크톤이 걸리면 재빨리 낚아챈다. 워낙 좁은 공간에서 살다 보니 먹는 것도 치열한 경쟁이다. 여기서는 먼저 잡고 먼저 먹어야만 살아남는다. 넉넉한 공간에 자리 잡은 따개비들은 그나마 환경이 나은 편이다. 생을 다한 따개비 껍데기에 귀여운 손님이 입주했다. 산란기를 맞아 운 좋게도 최고의 집을 골랐다.
그러나 물살이 심상치 않다. 작은 생물들이 급하게 이동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어김없이 오는 여름의 불청객 태풍이다. 태풍은 바다 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물속 세상을 한바탕 뒤집어 놓는 게 태풍이다. 다음 날 태풍의 힘은 약해졌지만 파도는 여전히 몰아친다. 방파제에 감싸인 항구 안쪽에서는 작은 생명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거친 모래폭풍에 집이 휘청거리고 두 줄 배돌아치는 앞도 안 보이는 물살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 소라 껍데기는 산란을 위해 준비한 신혼집이다. 이 집이 무사해야 암컷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모래 폭풍은 한풀 꺾였지만 온통 모래투성이다. 지느러미로 퍼내보지만 역부족이다. 우선 입으로 모래부터 퍼낸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쓰러진 집을 바로 세운다. 거대한 자연의 습격 앞에 두 줄 배도라치의 힘은 절망스러울 만큼 미약하지만 그래도 포기는 없다. 태풍은 피해를 곳곳에 남겼다. 어장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밧줄은 아예 못 쓸 정도로 서로 뒤엉켜버렸다. 어림잡아 수킬로미터도 넘을 듯한데 이대로 방치하면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영문을 모르는 물고기들은 편한 쉼터로 착각하고 모여든다. 엄청난 피해는 여기뿐만이 아니다. 깊이 가라앉은 어구들은 모두 망가져 쉽게 꺼낼 수도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태풍에 난파선의 작은 생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믿을 수 없는 광경이다. 그 화려했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무성한 산호와 물고기들이 살던 오랜 보금자리가 단 한 차례의 태풍으로 초토화된 것이다.
난파선에 의지하며 살던 생명들은 모두 떨어졌고 뱃머리는 청소를 해놓은 듯 철판이 드러났다. 예전처럼 작은 생명들이 돌아오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항구의 두 줄 배도라치 집은 어떻게 됐을까? 그동안 집은 말끔히 정리되었다. 그날 오후 기다리던 암컷이 찾아왔다. 수컷은 애타게 구애를 하지만 암컷은 거리를 두고 집을 꼼꼼히 살핀다. 수컷이 다가가면 피하고 그야말로 팽팽한 밀당의 순간이다. 드디어 암컷이 마음을 정했다. 두 줄 배도라치 부부 탄생이다.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암컷은 이내 소라 껍데기 안으로 들어간다. 알 낳기를 시작한 것이다. 수컷은 암컷이 알 낳기 좋도록 자리를 비켜주며 적극적으로 산란을 유도한다. 알을 낳으면 수컷은 재빨리 들어와 수정을 하면서 신혼부부는 서로를 응원한다. 들어갔다 나오길 반복하며 1시간 남짓. 소라 껍데기 안에 수정된 알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다. 임무를 완수한 신혼부부. 하지만 정들자 이별이다. 암컷의 몫은 여기까지다. 알 낳기가 끝나자 수컷은 매정하게 암컷을 쫓아낸다. 이 암컷은 다른 수컷을 찾아 또 산란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손을 많이 퍼뜨리기 위한 두 줄 배도라치들의 진화된 번식 방법이다. 이제 알을 지키고 부화시키는 것은 수컷, 아비의 몫이다. 그런데 알을 노리는 침입자가 나타났다. 전복과 조개 등을 닥치는 대로 먹는 포식자다. 위험을 감지한 아비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번쩍 들어 쫓아버린다. 이젠 누구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할 것이다. (2주일쯤) 지나자 알 속의 생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아비가 전에 없이 예민한 반응이다.
아비는 카메라 렌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적으로 간주했다. 집요하고 예민하게 살피는 아비. 상대의 빈틈을 보았는지 거친 공격을 해댄다. 아비는 카메라를 치운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느러미로 쉬지 않고 부채질을 한다. 부하가 임박한 알들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아비의 간절한 바람을 알았는지 알들이 하나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잠시 후 드디어 새끼들이 세상 밖으로 향한다. 알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아비의 부채질은 새끼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비록 작고 나약한 아비지만 좁은 소라 껍데기를 집삼아 무사히 육아에 성공했다. 청정해역 울릉도. 감태들이 일렁이는 파도에 맞춰 춤을 춘다. 이곳은 연중 물이 맑아 광합성으로 양분을 얻는 해조류에게는 최적의 서식지다. 아침이면 물고기들은 이 감태숲 주변으로 몰려온다.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다. 먹이가 넘쳐나는 바다는 평화롭다. 바닷속에는 곤쟁이를 비롯한 플랑크톤이 왕성하게 번식하고 그걸 먹이로 삼는 녀석들이 찾아온다. 바다의 떠돌이인 이 해파리는 크기가 고작 콩 한 톨만한 어린 새끼다. 하지만 자라면 동족도 먹는 무서운 포식자로 돌변한다. 바닷속에는 마치 외계의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종들도 등장한다. 이 살파종들은 몸이 붙은 채 태어났지만 플랑크톤을 먹는 것만큼은 각자 해결한다. 전체가 투명한 살파의 몸속에는 소화액이 흐르는 게 보인다. 건강하다는 증거다. 양껏 배를 채운 녀석들은 대형을 둥글게 바꾼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작은 생물들의 자구책이다. 바위 밑에서 하늘거리는 물체가 포착됐다. 탐스럽게 달려있는 것은 한치의 알이다. 한치는 알을 낳아둘 뿐 부모들이 지키지 않는다. 하지만 알집이 워낙 미끄럽고 질겨서 잡아먹히지 않는다. 알 속에서 30여 일을 지낸 새끼는 드디어 껍질을 뚫고 세상으로 나온다. 갓 나온 한치 새끼는 색동옷을 입었다. 새끼지만 환경에 따라 몸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본능적으로 위험도 피할 줄 안다. 새끼들은 수면 근처에서 살다가 점점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태어난 새끼들이 모두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한치 어미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아 알을 천장에 붙여 놓음으로써 최대한 안전하게 부화하도록 한 것이다. 바닷속에도 보기 드문 정글이 있다. 이것은 감태와 비슷하지만 줄기가 Y자로 갈라진 대황이다. 대황숲 그늘 아래의 바위에서 재밌는 생물이 발견됐다. 이 녀석은 석회관 개찌렁이. 화려해 보이지만 먹이를 잡는 아가미 깃털이다. 이것으로 물속의 신선한 산소를 흡수하고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사냥한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만한 생물의 생존 방식이다. 새끼 문어는 조용히 낮잠을 즐긴다. 그런데 깊은 잠에 들지는 못한 모양이다. 큰 물고기가 지나가자 화들짝 놀라 깨고 그 뒤로도 계속 긴장을 풀지 못한다. 작은 생명들의 삶은 어디서나 고달프다. 지상의 생명들이 고단한 일과를 마무리할 때 밤바다 속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야행성 소라가 활동을 시작했다. 소라의 주식은 해조류다. 물살이 아무리 강하고 파도가 쳐도 소라는 감태 줄기를 용케도 타고 오른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밤새 만찬을 즐긴다. 낮에 활동하는 물고기들은 잠이 들었다. 쥐치는 물살에 떠내려갈까 봐
해초에 입을 붙이고 잔다. 어떤 쥐치는 바위에 입을 붙이고 단잠에 빠졌다. 마치 모기떼처럼 몰려든 것은 동물성 플랑크톤이다. 해가 지면 동물성 플랑크톤은 심해를 떠나 위로 올라온다. 수면 가까이 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동물성 플랑크톤은 날이 밝기 전에 먹이를 먹고 원래 살던 심해로 돌아가야 한다. 매일 밤 심해에서 수면까지 먼 거리를 왔다 가는데 작은 몸집을 생각하면 사람이 하루에 2번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그것은 먹히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았을 때의 이야기다. 띠를 이뤄서 먹이를 먹던 살파도 몸이 떨어지면 단독 행동을 한다. 오늘 밤엔 먹이가 많아도 너무 많다. 입만 벌리면 동물성 플랑크톤이 들어가니 배 터지도록 포식하는 날이다. 말미잘이 촉수를 뻗어 춤을 춘다. 우아해 보이지만 이것은 위험한 춤이다. 말미잘 촉수에는 독침이 있어서 스치는 순간 몸이 마비되면서 걸려든다. 혼자 먹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동물성 플랑크톤이다. 단잠을 자던 녀석도 만찬에 동참한다. 다가오는 플랑크톤을 순간적으로 낚아채는데 대단한 순발력이다. 먹이가 넘쳐나니 행복한 밤이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이 밤에는 은밀한 사냥꾼도 있다. 무늬 오징어는 잠든 물고기들에겐 마치 저승사자 같은 비겁한 포식자다. 뭔가를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간다. 그러나 너무 서둘렀다. 곧바로 다음 목표를 찾아 나선다. 이번에도 실패. 아무리 잠든 물고기라도 사냥이란 그리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오늘은 도통 운이 없는 날이다. 무늬 오징어가 사라지자 돌틈에 살던 끄덕새우가 외출에 나섰다. 천적이 없으니 자유로운 밤이다. 낮 동안 바위 틈에서 잠자던 문어도 사냥을 나왔다. 문어는 바다의 상위 포식자다. 개나 조개를 좋아하지만 배고프면 동족도 잡아먹는다. 마치 투망을 치듯 구석구석 다니며 배가 찰 때까지 사냥을 이어간다. 배부른 문어는 쉴 곳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번지수가 틀렸다.
어부가 내려둔 단지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문어. 문어의 습성을 알아챈 어부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날이 밝자 어부들이 문어 단지를 들어올린다. 단지로 잡는 어법은 낮이면 혼자 쉬는 문어의 습성을 이용한 것이다. 문어 단지 크기가 아무리 넉넉해도 그 안에 문어는 한 마리뿐이다. 은신처를 절대 공유하지 않는 문어의 습성 때문이다. 간혹 눈에 띄는 새끼 문어는 바다로 돌려보낸다. 문어는 위기를 느끼면 보호색을 띠기도 하고 죽은 신용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갑판 위에선 아무리 도망쳐봐야 어부의 손바닥 아니다. 잡히는 문어는 모두 배물칸으로 어부의 희망이 쌓여간다. 단지 속에서 편안히 잠자던 문어들은 뒤늦게 위험을 감지하고 황급히 탈출을 시도한다. 마지막까지 버티다 나온 문어는 기진맥진이다. 끝까지 단지 안에서 버티는 문어도 있다. 그럴 땐 어부들만의 비법이 있다. 소금이다. 처음 겪는 소금 테러에 문어는 놀라서 밖으로 나온다. 문어가 잘 잡혀 좋지만 내심 어부들의 고민도 있다. 키로에 12,000원. 오늘 보통 지금처럼 한 2만 원, 18,000원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11,000원이면 너무 싸지 않나요? 그래도 조업은 계속된다. 문어를 꺼낸 단지는 다시 바다로 들어간다. 하루 이틀 뒤면 단지마다 문어들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잡은 문어는 살려서 항구로 가져와야만 제값을 받을 수 있다. 한두 마리씩 건져 올린 문어가 바구니에 가득이다. 문어는 어민들에겐 늘 고마운 효자 어종이다. 문어값은 예전만 못하다 해도 사람들에겐 여전히 귀한 대접을 받는다. 아까는 69. 69. 아, 오늘 잡힌 문어들은 내일이면 전국 어시장으로 팔려나갈 것이다. 일손이 부족하면 잡아온 문어가 살아있을 때 빨리 경매에 넘기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이 댁처럼 온 가족이 같이 일할 수 있다면 건조하는 편이 낫다. 공들여 말린 문어가 훨씬 더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건조실에서 온풍으로 애벌 건조한 문어들은 볕이 좋은 날 밖에 널어 정성껏 말린다. 꼬박 일주일을 말리면 문어의 감칠맛과 풍미는 훨씬 좋아진다. 계절은 다시 얼굴을 바꿨다. 가을이다. 뿔럭지 삿갓 조개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와 꼼짝을 않는다. 웬일일까? 잠시 후 하얀 우유 같은 물체가 줄줄이 나온다. 수컷들의 정자 방출이다. 때를 맞춰 주변에 있던 수컷들 모두 동참한다. 이 정자들은 바다를 떠돌다 다행히 암컷이 동시에 낳은 알을 만나면 이세로 태어날 것이다. 바닷속에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기적이다. 쥐노래미의 행동이 부산하다. 먹잇감을 고르는가 싶더니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이번에는 성게한테 관심을 보이더니 갑자기 떼로 달려든다. 이맘때 쥐노래미는 닥치는 대로 먹으며 몸을 불린다. 곧 다가올 산란과 육아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옆에서 위험을 느낀 말똥성게는 정자를 방출하며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다. 죽기 전에 자손을 남기려는 마지막 본능이다. 성게는 결국 껍데기만 남았다. 그런데 1cm도 안 되는 고둥들이 달라붙는다. 고둥의 일종인 보리무륵은 사체 냄새를 멀리서도 감지하는 특별한 재주를 가졌다. 그런데 오늘은 더 좋은 냄새가 자극을 한다. 보리무륵이 찾아낸 것은 버려진 생선 찌꺼기. 먹이를 발견하면 떼지어 달려들어 바다의 하이에나라는 별명이 붙었다. 내일이면 이 먹이는 흔적도 안 남을 것이다. 바다에 겨울이 깊어지면 심해에 살던 손님이 찾아온다. 도루묵이다.
그런데 암초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도루묵들이 이내 돌아선다. 무슨 일일까? 지금은 도루묵의 산란기. 예전에 이곳은 해조류가 우거져 바닥이 안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한류성 해조류는 사라지고 바위 덩어리가 훤히 드러났다. 도루묵은 알을 모자반 줄기에 낳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알을 낳고 붙일 해조류가 없으니 난감한 일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알 낳을 곳이 없으니 일부 도루묵들은 바위 틈 여기저기에 버리듯이 알을 낳았다. 남은 도루묵들이 찾은 대안은 버려진 폐통발. 망설이던 이 암컷은 결국 산도가 다 열려서야 다급히 통발 안으로 들어온다. 어떤 통발은 절박한 도루묵들이 몰려 한가득이다. 알을 낳으러 들어갔다가 모두 갇힌 목숨이 되었다. 통발조차 차지하지 못한 도루묵들은 폐그물에 산란했다. 산란기의 전쟁이다. 그런데 알들의 색깔이 제각각이다. 어미의 먹이에 따라 알 색깔이 달라진 것이다. 이제 알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도루묵은 알만 낳을 뿐 지키지 않는다. 불가사리들이 달라붙지만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도루묵 알 껍질이 워낙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이다. 도루묵이 알을 두고 떠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부화할 때까지는 한 달 넘게 고비를 넘겨야 한다. 한겨울 바다에 낯선 물고기가 나타났다. 새끼 청줄돔이다. 열대 어종이 동해안 최북단까지 어떻게 온 것일까? 이런 현상은 이제 낯선 모습이 아니다. 제주 바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자리돔은 경상북도 울진 앞바다에 정착한 지 오래다. 모두 수온이 오르면서 생긴 변화다.
하지만 환경은 변했어도 생은 계속된다. 폐그물에 낳았던 도루묵 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낳은 알들이지만 모두 건강하게 자라 꼬물거린다. 밀리미터 생물들의 기적이다. 먼저 낳은 알들은 막을 뚫고 넓은 세상으로 나왔다. 새끼들은 아직 영양주머니를 달고 있지만 2, 3주 지나면 어미 아비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어린 새끼들이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따뜻한 봄볕이 들 때쯤 그들의 부모가 왔던 먼 바다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탄생의 이면에는 죽음도 있다. 통발에 들어있던 도루묵은 꺼내가고 그대로 방치된 도루묵 알들의 최후다. 세상에는 이런 허무한 죽음도 있다.